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50대의 마지막 열차를 탄 홀몸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꽤나 고민을 하고서 컴퓨터를 킨 것인데요. 저의 사랑하는 딸이 한번 올려보자고 해서 딸 도움을 받아 이렇게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몰라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종이에 몇 자 연습한 뒤에 쓰고 있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저의 가슴 철렁했던 이 사연에 마음 써서 공감해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보 같은 저의 불찰로 인해 자식을 잃어버렸던 멍청한 엄마의 반성문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창 청춘인 시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것이지만 절대 실수가 아니었고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아이가 먼저 생겨버린 것이죠. 사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남들 해먹고 사는 만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돼지고기 납품 업체 사장으로 있었는데 계약건이 많아서 가정을 꾸리기에 문제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승승장구에 배가 아팠던 부하 직원의 나쁜 시기로 남편은 거짓 누명을 썼고 사업은 부도를 맞게 되었죠. 그때는 저희가 이미 결혼을 했을 때였고 아이도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 부도 때문에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게 되었어요. 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던 곳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부도라는 일이 마냥 남일 같기만 했는데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때 실감했네요. 남편도 홀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 몸이 한참 불편할 때여서 길거리를 오래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남의 집을 두들겨 생전해보지 않은 구걸도 했고 저렴한 여관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정하며 공짜로 숙식 제공을 받기도 했죠. 그래도 저희 부부의 긴박한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임산부인 걸 보고 마음 써서 들여보내주신 어르신 부부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답니다. 제 몸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남편의 고생을 반으로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미안하더군요. 남편은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주위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린 다음 작은 단칸방 월세를 구했는데요. 본래 성심이 좋던 남편은 동료 직원들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들에게도 인식이 좋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제 남편이 어렵게 되자 작은 돈 모아 남편에게 그냥 줬다고 들었습니다. 겨우 얻은 월세방은 남녀 나란히 누우면 족할 만큼 작았는데요. 그래도 화장실 있고 가스버너랑 냉장고가 있어서 생활은 가능한 곳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최선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 몸만 뉘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거든요. 그 후로도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빚쟁이로부터 숨어 지내야 해서 마음대로 바깥을 나서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몰래 변장해서 바깥에 노동일을 해서 벌어온 1급으로 근근히 살았죠. 저는 병원 검진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정에 남편에게 부담을 짊어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제 뱃속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까봐 애써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를 참고 지냈어서 그런지 출산 예정일이 아닌데 진통이 빨리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참으면 또 괜찮아지겠지 싶어 이악 물고 버텼으나 그날은 여느 때와 좀 다른 산통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퇴근할 때쯤 혼절을 해버려 119에 실려갔죠. 아마 남편이 퇴근하고 도착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이가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쁘게 태어나줬더라고요. 조금 당황했던 건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거죠. 너무 예쁜 쌍둥이였습니다.
검진을 받지 못해서 뱃속에 두 아이의 생명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기다렸던 남편에게 얼른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찾기도 전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전해준 쪽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쓴 메모였습니다. 삐뚤한 글씨로 금방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죠. 알고 보니 제가 출산을 하고 쌍둥이를 품에 안은 사이 남편은 빚쟁이한테 들켜 도망을 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병원비를 계산해 주었지만 입원을 길게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땅치 않아서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의 퇴원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산후조리를 했죠.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한 번은 찾아 나서 볼까 싶었지만 혼자서 몸조리를 하는 터라 그만큼 회복이 너무 느려서 마음처럼 못 움직이겠더군요. 그래도 쌍둥이들만 보면 세상 근심 다 씻기는 기분이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네요. 다시 돌아올 남편을 매일 손꼽아 기다렸으나 끝내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까지 구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쌍둥이를 집에 홀로 둘 수 없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정말 고맙게도 제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업체가 바로 우유 배달이었어요. 처음에 우유 사장님은 저를 내쳤다기보다는 제 건강 걱정으로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시켜달라고 제발 사정을 했죠. 사장님이 언제든지 불편한 곳 있으면 말해달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저보고 따로 수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새벽 일찍 쌍둥이를 데리고 우유 배달을 다녔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은 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월세랑 관리비 내고 아이들 먹이고 입힐 걸 구매했죠. 제 옷은 계절용으로 한 벌씩이면 충분했고 김치랑 쌀 10kg 하나를 사서 반개월 이상 그렇게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까봐 이사를 안 가고 있었는데 벌써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갈 날을 앞두게 되었지 뭡니까. 학교랑 당시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위험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면 어쩌나 그 생각에 차마 행동을 쉽게 옮기지 못했죠. 유치원 과정은 어찌어찌해서 제가 나름 가르쳤으나 학교는 의무교육이니 보내야 하잖아요. 여러 번 고민 끝에 우선은 애들이 먼저라고 보고 저는 결국 집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집 우편함에 쪽지랑 전화번호를 남기고 나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요. 마침 학교 주변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거기 근무 시간이 괜찮더라고요. 아침 9시에서 3시까지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 학교 시간보다는 조금 늦은 퇴근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마치면 어디 가지 말고 꼭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했고요. 늘 제가 퇴근하고 가면 아이들은 학교 방과후 교실에 잠시 맡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얌전하고 착한 것이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저만 보면 쪼르르 달려와 안아주곤 했죠. 남편이 오기 전까지 혼자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도와줘서 나름 제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늘 착실하게 제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그날은 어쩌다 친구들 무리에 휩쓸려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일이 벌써 몇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네요. 그때 생각만 하면 여전히 손이 떨립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마트 일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줄 과자 2봉지를 사서 학교에 갔는데요. 선생님 하는 말이 애들이 하교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를 밖에서 만나면 된다고 했다네요. 학교 앞에 병아리 아저씨 오는 날이었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단체로 그거 구경하러 가는 바람에 함께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서둘러 학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이미 알았지만 병아리 아저씨는 없었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뛰다가 학교 후문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이 한 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인 저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단숨에 알아봤고 서둘러 아들 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수는 도로 쪽을 보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었죠. 준수야, 왜 그래? 준이는 어디 갔어? 왜 혼자 있어? 준이는 둘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준이는 어쩌고 혼자서 이러고 있어? 모르겠어. 준이랑 같이 병아리 아저씨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준이를 막 불러도 준이 목소리를 못 찾겠어. 학교에도 없어. 이때 저는 철렁 내려앉은 간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손이 떨려서 당장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렇게 준수를 붙잡고 한참을 불안에 떨고 있다가 혹시 어디선가 준이가 울고 있지 않을까? 이쯤 되면 친구들이랑도 다 헤어졌으니 엄마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일어나 준수 손을 잡고 다시 학교를 찾았어요. 급히 학교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또 찾아가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당시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전부 놀라서 제 딸 준이가 갈 만한 곳을 함께 뒤졌어요. 결국 한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함께 학교 CCTV까지 뒤지게 되었죠. CCTV에 준이가 찍혀 있는 걸 보고 저는 잠깐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준이를 찾을 수 있다고 막연히 믿었던 겁니다. CCTV 화면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준이가 병아리를 사가는 친구들을 따라가다가 함께 버스를 올라타 버렸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애가 타고 마음이 급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아휴, 어떡해. 내 딸. 아이고, 선생님, 준이 어떡해요? 제 딸 어떡해요?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경찰 선생님,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CCTV 찾아서 버스 노선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거리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님? 그럼요. 버스 탄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선 일단 저희랑 같이 서해 신고 접수하러 가시죠. 주변에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저는 이미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그때부터 거의 오열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서 우리 딸을 실종 신고로 접수했고 경찰이 아이를 찾게 되면 연락 주겠다고 해서 일단 준수만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 하나 없을 뿐인데 집이 텅텅 비어 보이더군요. 준이 생각 때문에 도통 진정이 안 됐어요. 깜빡하고 준수 밥도 못 챙겨줬다는 걸 뒤늦게 알고 알턴 몸을 일으켜 밥을 준비했죠. 그러면서도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데 날이 저물어 가도록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꼬박 밤이 되었을 무렵 제가 먼저 경찰서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최대로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아줌마 한 분을 따라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확인이 됐는데 그 동네가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곳이라 CCTV도 몇 개 없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줌마라뇨? 무슨 아줌마요? 그럼 지금 우리 딸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딸 찾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준이야, 우리 준이 찾을 수 있다면서요, 선생님. 이쯤 되면 미아 신고가 접수돼서 연락이 올 법한데 데려간 사람이 경찰서에 맡기지 않았나 봐요. 저희 쪽에서 방금 아이가 마지막으로 찍혔던 현장으로 출발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준수 밥을 준비하다 말고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몸을 묻고 목이 매도록 울었죠. 제가 우니까 준수도 겁에 질려서 같이 울었는데 엄마가 돼서 아들 불안을 진정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제 아들을 부둥켜 안으며 준이 이름만 여러 차례 불렀네요. 아이고 준수야, 우리 준이 어떡하니? 준수야, 네 동생 어떡해?
준이야, 제발 무사해줘. 제발 엄마한테 무사히 돌아와야 돼. 그렇게 저는 이틀이 지나도 준이를 만날 수가 없었고 경찰한테서는 최대한 찾고 있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준이를 못 본 지 일주일 지나서는 전국적으로 실종 신고가 전달되었고요. 한 달이 지나서는 제가 나서서 실종 미아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죠. 선생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 보이면 함께 전단지 나누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아이들을 그냥 하교시켜버린 선생님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을 탓할 생각은 없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 마음이 배로 안 좋았어요. 우리 준이는 준수보다 5분 늦게 태어났는데 고작 5분 차이라도 준수보다 많이 동생이었습니다. 오빠보다 학습 능력이나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늘상 오빠 손잡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오빠한테 공부 배우고 오빠랑 놀면서 이것저것 많이 터득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준수가 알아서 준이를 잘 챙겼죠. 그게 저의 가장 큰 불찰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빠인 준수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수에게는 제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준이는 그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준이가 아는 건 자기 이름이랑 학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애가 타는 겁니다. 너무 후회가 되고 다 제 잘못이라서 원망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최대한 학교 가까이서 일을 해야 했어요. 마트 일도 학교 근처라 가까웠지만 그것보다 더 가깝기를 원했죠. 아이들이 정문을 들락날락하는 게 보일 만큼이요. 그나마 그러한 곳이 문방구 일이었는데 거긴 개인이 자리내서 하는 거라 딱히 알바를 쓰지 않더군요. 그렇게 생각해낸 게 작은 포차를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을 할까 하다가 준이가 국화빵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 국화빵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하다가 한 번씩 제 딸의 모습과 비슷한 아이를 발견하면 미친 듯이 달려가 확인하는 짓을 며칠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1년 뒤에 그토록 기다렸던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머님, 김창진 씨가 남편분 되시죠?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진 씨가 맞다면 애석하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셨거든요. 기다렸던 준이의 연락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사망 소식은 저를 또 한 번 무너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끝내 식구 곁을 돌아오지 못했고 산중 어딘가에서 등산하던 사람의 신고로 유골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착하게 살아온 제 남편,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그런 험한 꼴로 외롭게 죽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토끼 같은 새끼들 얼굴 한번 보려고 제 출산일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인데 끝내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다니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어린 아들과 둘이 조촐하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납골 땅에 안치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으로 소식을 알린 남편처럼 제 딸도 그렇게 돌아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동안은 아니라고 내 딸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지냈는데 남편의 부고 때문에 너무 크게 흔들린 거죠.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빌었어요. 우리 어린 딸 준이 당신이 좀 지켜달라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우리 준이가 보인다면 제발 좀 지켜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죠. 야속하게도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세월만 계속 흘렀고 실망과 좌절만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 사이 준수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준수의 교복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버텼던 동아줄을 놓고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걱정해서 평소에는 몰래 울음을 삼켰는데 옷장에 걸려있는 아들 교복을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준이도 교복을 맞춰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미안하다 준수야. 엄마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 하는데 도무지 네 동생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힘들구나. 도대체 준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엄마, 나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꼭 경찰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내가 준이 찾아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준이도 많이 속상할 거야. 고작 14살인 아들인데 얼마나 속이 깊던지. 제가 참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는 걸 아들이 안아주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계속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참 면목이 없었으나 그게 그렇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날 후로 저는 제가 준수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싶어 더더욱 악착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이도 아직 생사에 대한 연락이 없는 것 보면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죠. 그렇게 준수가 대학을 가게 되고 준이에게 해줄 몫까지 보태어 준수를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준수는 저한테 경찰이 될 거라고 포부를 밝힌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장래의 희망을 바꾼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로 번듯한 경찰 공무원이 된 거 있죠. 저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지 지켜봐서 알고 있어요. 첫 시험에서 바로 합격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가도 어린 나이부터 저 때문에 원하는 꿈 한 번 꿔보지 못하고 경찰만 바라보고 달려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랜만에 눈물을 보여버렸네요. 고맙다 준수야. 엄마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까지 마음의 짐을 짊어준 것 같아.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어쩌니? 그런 말 하지 마. 준이는 나한테도 동생이잖아. 내가 준이 손만 잘 잡고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 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동생 내가 꼭 찾을 거야. 아휴, 이 착한 것.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 자랐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었을 텐데.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못난 모습만 보여줬네. 그래도 정말 멋있게 커줬다 우리 아들. 참 장해. 그만 자취해도 된다는 제 말에도 준수는 끝까지 저와 같이 사는 걸 고집했습니다. 출근 거리가 멀어서 피곤할 텐데도 괜찮다고만 하네요. 그래도 아들이 멋진 경찰이 되는 덕분에 저는 본래 살던 집 주변으로 조금 더 큰 전셋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동네를 완전 떠날 수 없었던 건 순전히 우리 딸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우리 딸이 이 동네를 기억해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준수가 경찰이 되고 1년 차가 지났을 무렵 준수가 저한테 몸 생각하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장사를 접고 한동안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무료하게 집에만 박혀 있으면 또 늘어질 수 있으니 제게 요리학원을 또 등록해 주더라고요. 언제 한번 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요리하는 걸 좋아했었다고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서프라이즈로 수강을 신청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학원에서 요리 수업 받을 때만큼은 정말 하나도 잡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다른 사람 인생살이도 들을 수 있었고 제 사정에 위안도 많이 받았어요. 서로 좋은 말도 많이 주고받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서 그런지 우울감도 걷어지는 느낌이었죠. 수업 들은 내용들을 꼬박 수첩에 메모해서 아들이 준 용돈으로 아들에게 요리를 선보이면 아들이 맛있다고 저를 치켜 세워주며 큰 호응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민망해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와 아들 사이에선 늘 슬픔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나날이 먹구름이 걷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솔직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살면서 이 못난 엄마를 보필하느라 애썼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덕분이겠죠.
다 죽은 사람처럼 딸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아들의 힘을 빌려 SNS에 실종 가족 소식을 등록하고 난 뒤부터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경찰로서 선배들에게 부탁해서 힘쓰고 있으니 저보고는 다시 만나게 될 준이를 위해 몸조리하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저만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찾아서 지내고 있을 쯤이었습니다. 준수 말고는 연락 올 데가 없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요리학원 쪽 연락인가 싶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안에서 가냘픈 아가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준수 씨 댁 맞냐고 묻는 소리였죠. 네, 제가 준수 애미 되는 사람인데요. 누구시죠? 우리 준수 친구 되시는 분인가요? 전화번호를 잘못 하셨네요. 준수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제 신원을 먼저 밝혀주었는데 정작 안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누구길래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고 우리 아들을 찾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제 아들에게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계속 기다려도 대답이 없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어 번 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목소리를 겨우 내며 엄마 하는데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누군지 알 것만 같아서 저절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휴대전화를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딸을 처음 잃어버렸을 때처럼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내 딸이 맞나? 혼란스럽기까지 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내내 울음소리만 들려주던 수화기 너머로 쐐기를 박는 대답이 들려오더군요. 엄마, 나 준이에요. 준수 오빠 동생 강준이요. 죄송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딸 목소리로 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애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목구멍 밖으로 울음이 터져나와 버린 것이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강준이요? 내 딸이요? 장난치는 거 아니죠? 어머나, 정말로 준이가 맞는 거니? 너 정말 내 딸 준이야? 내 딸이 정말로 살아있었던 거니? 지금 너 어디야?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응? 숨이 막힐 것처럼 괴로웠고 비통함이 넘쳐 흘렀지만 당장 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제 눈으로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수화기를 붙잡고 어디냐고 그렇게 울며 불며 물었어요. 딸도 많이 울고 있는지 목소리가 많이 떨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신발도 못 신고서 허겁지겁 달려나갔습니다. 학교랑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맨발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로에 차가 오는지도 못 보고 그냥 무작정 달려서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그때 막 학교 건물 쪽에서 나오는 아가씨 한 명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달라져 그냥 지나쳤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얼굴이 붉어져서 울면서 걸어오는 아가씨의 모습이 영락없는 제 딸인 겁니다. 우리 준수랑 똑 닮아서는 준수보다 선이 곱고 작은 게 딱 우리 딸이었다고요. 저는 엄마니까 제 새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제 딸이었어요. 제 딸. 혼절할 것처럼 몸의 중심이 흔들렸음에도 저는 딸을 발견하자마자 준이야!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과연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딸 얼굴을 보면서 따뜻하게 이름 불러줄 날이 올까 염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한을 담아 준이를 몇 번이나 더 외쳤어요. 금세 가까워진 딸은 몸만 자랐지 얼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똑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아이처럼 안기는 준이를 꽉 보듬어주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딸 얼굴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 차려가면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만 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딜 갔었던 거야? 엄마랑 준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살아있다고 믿어야지. 내 딸 안 죽었다고 믿어야지 하면서도 몇 번을 무너져 내렸는데. 고맙다, 준이야.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우리 딸 빨리 못 찾아줘서 미안해. 그땐 제가 완전 정신을 놓았다고 봐야 했어요. 딸을 꼭 붙들고 절절하게 부르짖으며 아이를 야단치다가도 금세 고맙다고 다행이라고 안아주기를 반복하며 정신사납게 행동했죠. 성인이 돼서 엄마를 찾고 싶었는데 엄마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살던 곳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더 오래 걸렸어요. 그나마 내가 기억나는 게 학교라서 이 학교를 몇 번 왔었는데 지난 날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엄마 잘못이야. 내가 준수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너희 둘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미안하다, 딸아. 엄마 탓 아니에요. 제가 오빠 허락 없이 친구들 따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학교에 찾아와도 졸업 앨범은 졸업생이나 학부모 아니면 함부로 못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엄마랑 오빠를 찾으려면 이 학교에 아주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 학교 교생으로 다니고 있어요. 자기 오빠 이름과 초등학교만 알고 있었던 딸은 이 학교를 졸업한 준수 앨범을 찾아서 제 전화번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딸도 딸 나름대로 고생해서 지 친엄마를 찾고자 애를 썼다고 하니 그건 그거대로 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어떻게 내 딸이 꿈에서만 보던 내 딸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을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제가 좀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몇 번이나 몸을 휘청이자 딸이 저를 데리고 가까운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딸은 한참이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처 신발을 못 신고 나온 저를 위해 딸이 자기 신발을 벗어주기까지 했네요. 저는 혹시라도 이 모든 게 환상이라 딸이 사라져버릴까봐 딸 손을 꼭 힘주어 잡고 있었습니다. 여태 딸 얼굴을 확인하고 울부짖느라 정신없어서 정작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못했더라고요. 앉아서 해가 다 저물도록 딸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요. 그날 버스를 타고 친구들이 각자 집에 다 내려서야 딸은 오빠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서 뒤늦게 아무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했어요. 한참을 오빠와 엄마를 찾으며 울면서 걸었다네요. 해가 다 저물 때까지 목이 터져라 울었는데 주위를 보니 건물이 몇 개 없고 풀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서 자기 엄마 같은 아줌마 한 명과 마주쳤는데 아줌마도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자신을 데려가서 밥을 먹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말하는 아줌마가 과거에 경찰이 말했던 그 아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아줌마도 교통사고로 우리 딸과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잃고 길거리를 거닐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네요. 그러다 제 딸을 발견해서 가여운 마음에 밥을 먹이고 싶어서 자기 집에 데려갔고 제 딸을 돌려보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하룻밤 재워서 보낼까 싶어 신고를 미뤘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면서 자기 딸을 잃은 상실감을 제 딸 키우면서 위안받았다고 했어요. 제 딸을 돌려보내는 게 마치 자기 죽은 딸을 완전히 보내주는 것만 같아서 차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딸 말로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 아줌마가 딸이 좀 자라고 난 후 그동안 잘못을 용서 빌었다고 하대요. 솔직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20여 년이나 지나버린 세월 동안 그 아줌마에게 분노와 원통함을 다 토해낸 터라
지금은 그저 이렇게 제 딸을 살려놓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더군요. 제 처신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딸에게 따져서 그 아줌마를 유괴범으로 신고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딸이 너무 귀하고 예쁘게 잘 커줘서 이것만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딸도 그랬습니다. 아줌마 정작 착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고 늘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보인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딸이 나쁜 어른한테 잡혀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실종되고도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하늘이 지켜주고 우리 남편이 딸을 보살펴주고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었어요. 저와 딸은 해가 저문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얼굴 보며 얘기를 했는데요. 곧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준수가 너 많이 기다렸어. 엄마가 우리 준이 보고 싶어서 힘들어할 때마다 네 오빠가 이 엄마를 얼마나 듬직하게 지켜줬는지 아니? 네 오빠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엄마 위하느라 울음을 많이 참았거든. 참, 네 오빠 경찰 됐는데 너 찾으려고 경찰 된 거야. 오빠 보고 싶어요. 엄마랑 오빠 얼굴 잘 기억이 안 나서 속상했는데 얼른 만나고 싶네요. 또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어야죠. 엄마랑 오빠 만나면 꼭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은 딸의 생사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딸은 이미 교생 수업을 마친 시간이라 퇴근을 한 상태였고요. 딸 손을 꼭 잡고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준수가 오기 전에 함께 먹을 저녁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렸어요. 딸이랑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자꾸만 꿈 아니냐고 묻는 말에 그때마다 딸이 뽀뽀해주면서 꿈 아니라고 얘기해줬어요. 뒤돌아서면 사라져버릴까봐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화장실 가서도 몇 번이나 딸 목소리를 갈구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줌마한테 엄마 집에서 잔다고 허락받았어요. 저야말로 엄마 안 사라지게 꼭 붙어 잘 테니까 걱정 마요. 세 식구 먹기엔 과분한 밥상을 차려놓고 나니 아들이 잠시 뒤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준수는 처음에 밥상을 보고 놀랐다가 웬 아가씨가 있으니 더 당황해서 신발장에 멀뚱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딸이 준수를 보고 울음 터뜨리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준수도 준이를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준이야, 너 정말 준이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집에 온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었으면서 왜 연락을 못했어? 아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다 필요 없고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됐어. 다 크고 나서는 준이 일로 눈물을 참기만 하던 준수가 자기 동생을 안아주며 우는데 참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내 새끼 둘을 같이 안아주며 다독거렸습니다. 이렇게 제 두 팔로 내 새끼들을 둘 다 안을 수 있는 날이 돌아왔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줌마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내일 아줌마 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아줌마는 엄마가 무슨 원망을 하든 다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용서만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다들 진정이 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준이 얘기를 다시 들었는데요. 준이를 데리고 있던 아줌마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까지 보고 싶다고 했다네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딸을 훔쳐간 사람을 대면하다니 말도 안 되는 만남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 손에 길러졌는지 이렇게 잘 키워준 그 아줌마라는 얼굴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들도 같이 딸을 따라 딸이 살아온 집으로 갔죠. 아줌마 집은 완전 산중 길에 있었고 휴대폰도 잘 안 터진 곳이더라고요. 문득 경찰이 CCTV도 몇 대 없고 인터넷도 잘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그곳을 이렇게 찾아와 보다니. 딸을 따라 산중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동화 속 산장처럼 예쁜 별장이 꽤나 넓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더 넓었어요. 집주인인 아줌마는 그 커다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얼굴도 제대로 못 마주하던 아줌마가 자리로 안내해줬는데요. 인사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아줌마가 그대로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변명이란 거 알지만 그땐 죽은 제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처벌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사죄에 저희들은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먼저 한 소리를 했는데요. 범죄인 거 알고 계세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따져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아줌마께서는 지금 천륜을 끊어놓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줌마도 엄마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아들은 그동안 어디에도 원망을 쏟지 않고 내내 묻어두고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를 힘들게 만든 아줌마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들 말에 100% 공감을 하니깐요. 그러나 저는 딸을 잃었을 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줌마가 준비 없이 자기 딸의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거기서 오는 애통함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죄송하다고 두 손을 싹싹 비는 아줌마에게 꼭 몇 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식 잃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요? 부인이 피부치 딸을 잃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은 부인이 받은 상처를 남에게 전가한 것밖엔 안 되는 거예요. 아줌마는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숨죽여 울더군요. 저는 아줌마와 같이 바닥으로 내려가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로 아줌마를 보듬어 안아주었죠. 우리 식구 힘들게 한 건 너무 밉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줘서 고마워요. 뭐든 괜찮으니까 내 딸 어딘가에 살아만 있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거든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아줌마는 제 품에서 더 많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 서러운 울음소리에서 그동안 죄책감으로 얼마나 견뎠을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전부 그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줌마는 바람난 남편에게 버림받고 나와서 아이를 낳고 둘이서 단란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곤 딸 하나 있었는데 고작 9살 나이에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잃는 바람에 혼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딸을 더 친딸처럼 키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아줌마는 제가 제 딸을 데려가면 또 혼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엄마로서 그 절망적인 마음이 이해가 되어 신경 쓰였습니다. 부인, 괜찮으시다면 저희랑 같이 서울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준이 제가 데려가 버리면 부인께선 또 혼자 이 적적한 곳에 계셔야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준이 덕분에 몰랐던 상실감이 한꺼번에 찾아올 텐데 그걸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그건 당연히 제가 겪어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기억이랑 우리 준이와 함께 보낸 추억들 소중하게 품으면서 지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상실감을 느낄수록 타인이랑 몸 부딪혀가며 지내야죠. 부인께서도 우리 준이를 딸처럼 키웠을 텐데 우리가 이대로 가버리면 또 딸을 잃었다고 좌절할 거 아닙니까? 우리 준이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같이 서울 올라갑시다. 준이도 막상 아줌마를 두고 가기가 그랬는지 제 제안 이후 아줌마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제 딸 부탁에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저는 더 이 아줌마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된다고 봤어요.
아줌마는 얼떨결에 허락을 했다가 금세 고맙다고 제게 또 고개 숙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줌마는 서울이랑 지방 두 군데에 건물 두 채씩이나 있는 건물주였더라고요. 다 처분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돈을 사용한 이유가 우리 준이를 위해서였대요. 준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호강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아줌마는 그날 이후 자진해서 서울 중심으로 집을 구하더니 저희 집에 이삿짐 센터까지 보내왔습니다. 제안은 제가 했다만 대접까지 제가 받는 기분이더군요. 아줌마가 부자 동네에다가 주택을 하나 매매하고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의 집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값비싼 건물을 보고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부인, 앞으로 돈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부인께서 저한테 식구를 선물해 주셨으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게요. 아줌마는 딸이 이전에 말했던 대로 정말 착하고 불쌍한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게 느껴졌는지 얼굴 보고 안면 튼 지 3일 만에 전 재산을 바치려고 하는 아줌마를 보고 더는 원망 섞인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저 아줌마가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게 조심시켜야겠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심각하게 하는데 저랑 딸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제게는 뜻밖의 식구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저와 나이가 1살 차이 나는 순박한 언니까지요. 아줌마는 저보다 더 우리 애들한테 관심과 애정을 주었는데요. 준이뿐만 아니라 준수 뒷바라지까지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고 해도 언니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해주는 거라고 자기 자식 같아서 해주고 싶다고 하길래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언니한테는 그게 또 속병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일 테니까요.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저는 지금 너무나 큰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딸은 선생님으로, 아들은 경찰로, 그리고 저와 언니는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면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랄 뿐인 마음으로 살고 있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 혼자 고생 많이 했다고 주는 선물 같은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딸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눈물 섞인 기도만 올렸는데 지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많이 보여줬던 웃는 모습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제 인생 정말 기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게 모두 힘든 시련을 이겨낸 시간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다들 나 혼자만 종종 걸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굳센 비바람 뒤에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나이가 드니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느껴지네요. 좋다고 소문난 곳에 가도 감동을 받기보다는 지루함 혹은 따분함이 느껴졌죠. 맛있다는 것을 먹어도 입이 즐겁기는커녕 체하는 일이 다반사라 이제는 소화제를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요. 팔팔한 청춘일 때는 돈이 없는 노후가 제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노년에 접어든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몸뚱이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늘어나는 것은 생일 케이크의 초 개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이죠.
옹알이를 하지 못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어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항상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시간이 지나 벌건 낯빛은 검게 그을렸고요. 아버지의 검은 얼굴이 창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옷에 묻어난 생선 비린내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옷에서 나던 생선 비린내가 묻어난 건 아닐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신 날이면 하루에 3번이 넘는 목욕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싫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언니와 저를 낳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저희 자매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거든요. 아버지의 냄새를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어부의 딸이라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 때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혼자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자신에게 들어온 재혼 자리를 다 거절하셨어요. 온전히 저희 자매 때문이었죠. 20살이 다가오고 아버지께서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에 가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재혼도 하지 않고 2 딸들을 열심히 키운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의 선택인 거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싫었죠. 한평생 바닷가의 소금 냄새에 절여져 살았는데 대학교까지 그 짠내를 맡으라뇨. 절대로 안 될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기어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죠. 막내딸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크게 아쉬워하셨지만 아버지 곁에는 듬직한 언니가 있었기에 큰 걱정은 되질 않았네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리실 때는 언제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턱하니 붙자 아버지께서는 통장을 털어 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의 전세를 얻어주셨습니다. 속을 썩이는 순간에도 자식을 생각해 주신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대학교에 간 후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인생은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서울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학교를 나왔지만 제 위에는 날고 기는 경쟁자들이 수두룩했기에 서류를 내는 족족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낮추어 그나마 문턱이 낮은 중견기업에 발을 들이려고도 했지만 그런 곳은 면접장에서 대놓고 남자를 더 선호한다며 딱 잘라 말했죠. 그렇다 보니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자에게 있어 취업의 기회는 바늘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힘든 일이었네요. 이렇다 보니 취업 대신 결혼을 선택하는 동기들도 심심찮게 보였는데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환하게 웃는 동기들을 보자 속이 쓰리더군요. 취업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괜찮은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었거든요. 동기들의 결혼식에 다녀온 날에는 중매쟁이에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네요. 곁에 있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오게 된 서울인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실패의 쓴맛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까지 마셔야 했지만 25살이 가기 전 보란듯이 내놓으라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죠. 언니 또한 비슷한 시기에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요. 연이은 자식들의 겹경사에 아버지는 기아디기한 속까지 잡아가며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 붙었기에 드디어 아버지에게 효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효도를 할 새도 없이 대기업의 악명 높은 업무 강도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어요. 출근을 하는 5일 중 4일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의자에서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의자는 앉은 자리 그대로 쿠션이 푹 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마저도 고객사와 문제가 생기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죠.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다 보니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피로회복제와 커피가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반복되는 야근에 저는 단골 약국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자주 가는 약국에서 일하는 의사는 4살 연상으로 서글서글한 인상에 다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약사의 친절한 태도는 단골이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했고요. 약국에 들를 때면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회사에서 겪었던 모든 불평, 불만을 약사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럴 때면 약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언제나 뒤에서 응원한다며 공짜로 피로회복제를 주기도 했죠. 29살이란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일만 하는 걸 보며 드센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후려치고 깎아내리기보다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는 약사의 다정함이 심장에 꽂히더군요.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약사에게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댄 것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함께한 지 2년이 되던 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알았기에 넉넉지 않은 형편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털어 결혼 자금으로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엄청난 부잣집 자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다른 시동생들은 으리으리한 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편에게 남겨진 것은 달랑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사실이었죠. 장남의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요. 남편은 동생들이 투자를 잘해 그런 것이라며 답을 해주었는데요. 돈 같은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함께할 반듯한 남편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간 자리에서 대놓고 사람들이 말하는 시짜 짓을 하셨거든요. 장남이랑 결혼하니 늙은 시애미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요즘 애들 모아둔 돈 없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예단은 간추려서 해야 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나는 소미불이 붙은 먼지 한 톨도 다 받을 생각이다. 뭐 너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노처녀니 돈이 궁할 것 같지는 않다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들어라.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해도 노처녀 인생 구해준 남편 낳은 시애미인데 예단 정도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왜야? 아이고 주야. 하필 많고 많은 직업 내버려두고 바닷가에서 칼 들고 날뛰는 어부딸이랑 결혼을 하다니. 너희 아버지도 죽어서 좋은 데 가기는 이미 글렀구나. 한평생 생선 대가리를 쳐댈 텐데 죽어서 잘 쳐줘야 개돼지로 환생하겠구나. 너도 마찬가지다. 애비가 죄 없는 생선 배가른 돈으로 키웠을 텐데 너라고 어디 곱게 죽을까? 저희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고기 도축하시는 분들이나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수긍하고 시애미한테 잘해서 죄를 덜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칼질하는 집이랑은 인연 맺지 말라는 건데. 나중에 친정 갔다 온다고 설치다가 생선 비린내 묻혀올까봐 걱정이다. 물론 사람마다 직업에 가지는 의식이 다를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회를 2점씩 집어먹으며 어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니 제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아버지같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었다면 신선한 회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 못 먹을 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어머니가 정말 너무한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원래 이렇게까지 말을 험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동안 내가 들어오는 선도 전부 마다하다가 이제야 결혼하니까 그게 좀 껄끄러우셨나 봐. 어머니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이번에만 좀 봐줘. 당신 알지? 난 장인어른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 장인어른 같은 분 아니면 이런 신선한 회를 언제 먹어보겠어. 남편만 아니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을 테지만 온 힘을 다해 사랑해주는 남자는 못 구할 것 같다는 생각에 두 눈 꼭 감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후 한 달 동안은 엉덩이를 붙일 일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4명이나 되는 시동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술판을 벌였거든요. 가져다주는 음식과 술을 얌전히 받아 먹어도 미울 판에 시동생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편을 부려먹었어요. 거하게 취한 시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죠. 아유, 개뿔도 없는 우리 형이랑 결혼하다니 우리 형수는 앞으로 고생길만 펼쳐지겠네. 장남이라서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돈은 없고. 형수님, 지금 형이 월세 내고 있는 약국 제 거인데 모르셨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쳐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월세를 더 받다뇨.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속없이 허허 웃기만 했지만 속에서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 우리 귀한 아드님이랑 쟤를 비교하니? 3년 일찍 태어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쓰나. 우리 귀한 아드님처럼 돈 버는 재수가 있어야지. 아마 쟤는 평생 우리 아들 월세만 갖다 바쳐주다가 죽을 거다. 내가 왜 생선 비린내나 묻히고 다니는 저 청껏이랑 네 형을 결혼시켰겠니? 다 우리 귀한 아들들 수발 들라고 한 거지. 그래서 내가 형네 상가에서 월세 30만 원씩 더 받는 거잖아. 아직 우리 식구들 다 젊어서 약사인형 필요도 없는데 돈이라도 더 뜯어내야지. 시동생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바로 잡기는커녕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했다며 시동생을 칭찬하더군요. 바로 앞에 남편이 있는데도 보란듯이 남편을 헐뜯는 시어머니를 보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이 기름칠을 해놓은 속을 시어머니가 홀라당 불을 지피셨거든요. 자식을 아무리 편애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대놓고 헐뜯으세요? 저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 아닌가요? 아무리 돈 잘 버는 아들이 예뻐도 그렇지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키셔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이 사람이잖아요. 상도덕? 그래. 너 지금 시애미 모시고 사는 거 싫다고 시동생들 앞에서 나서면서 시위하는 게냐? 월급쟁이에 잘난 것도 없으면 시애미라도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시애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월급쟁이 생활에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자란 돈으로 매번 어머니 드시고 싶은 음식 사다 바치고 가고 싶은 데 있다고 하면 사시사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데리고 가고 어디 어머니 언니분들이랑 놀러 가는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다 이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한테 내가 키워준 값 받아먹겠다는데 그게 시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시애미 창피 줄 만큼 잘못된 일이냐?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우리 집 부엌에서 앞치마 메고 서 있는데 이래서 천한 것은 상대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애비가 하는 거라고는 배 타고 나가서 그물에 걸려오는 생선이나 주워 담는 일이니 에휴 서로 하도 죽고 못 산다길래 붙여줬더니 시애미 말을 생선 대가리 마냥 턱턱 자르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갈라서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갈라서.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정성 들여 차려놓은 술상도 엎어버렸어요. 바닥에 쏟아진 안주를 지피는 대로 던지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10손가락 물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아예 없는 손가락 취급을 한 걸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이 없다면서 고개를 저었죠. 시어머니가 다른 자식들과 달리 유독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이유를 말해주었는데요.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가 가기는커녕 시어머니가 더더욱 미워지더군요. 남편을 가졌을 때는 하루에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을 돈도 없어서 배를 쫄쫄 굶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가장 힘든 순간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을 많이 원망했고요. 다행히 시동생들을 연달아 낳고 나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려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동생 덕분에 거지꼴을 면한 것이니 평생 바짝 엎드려서 거름 역할이나 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힘든 순간 찾아온 아이는 더 안쓰럽고 미안해 잘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늘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 번도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까지 주려고 노력하셨는걸요.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냉랭한 표정과 말투로 하나부터 10까지 구박을 하셨습니다. 남편 대신 아침밥이라도 차려드리는 날이면 방에서 은비녀를 가지고 와서 밥에 담가보기까지 했어요. 저 독한 것이 눈에 가시 같은 시애미밥에 아무 짓도 안 했을 리가 없지. 세상에 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시애미 노려보는 것 좀 봐라. 앞으로 아범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 밥은 꼭 따로 차려놓고 가라. 저 독사 같은 것이 언제 내 밥에 독을 탈지도 모르니. 시어머니의 시짜짓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는데요. 한두 번은 남편을 보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자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었어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의 가슴에 사리가 나온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단식이라도 할 기세로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가뜩이나 약국 때문에 새벽 출근을 하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투정에 새벽 3시에 일어나기까지 했네요.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려주려고요. 천성이 순하고 정이 많은 사람인 것은 맞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남편은 얼굴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어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가정부를 드리기로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쌍으로 무시한다며 또다시 들고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저물 때까지 전화기를 붙든 채로 시동생들에게 하소연을 했죠.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시동생들은 당연히 저희 부부를 나무랐는데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동안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던 시동생들에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을 듣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도 나질 않았고요. 자식된 도리는 남편에게 다 떠넘겨놓고 간섭만 하는 시동생들의 추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역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좀 잘 모시라며 타박하는 첫째 시동생에게 한 소리를 했죠. 네, 그동안 못난 저희 부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안 모시려고요. 생각해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박박 긁어서 어머니 모셔봤자 매일 밥상 없는 건 기본에 툭하면 배 타고 받아나가는 저희 아버지 모욕까지 하시잖아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 모셔봤자 좋은 소리 나오지도 않는데 앞으로는 돈도 잘 벌고 어머니가 끔찍이도 죽고 못 사는 도련님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 모시세요. 형수님, 어머니가 몇 마디 좀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남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어머니를 왜 모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랑 동생들이 형수네처럼 한가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벌겠다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도련님 눈에는 그동안 한가한 거로 보였나 봐요? 저희 부부는 남의 집 살이하느라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데
도련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놀러 다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어머니한테 효도나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장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차남이 나서서 어머니를 모시다니요. 말이 안 되죠. 자꾸 장남거리는데 그동안 저희 남편 덕에 편하게 사셨으니 이제라도 자식된 도리 하셔야죠. 장남이 부모님 모셔야 된다고 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싫었는지 시동생은 자꾸만 장남을 운운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걸 회피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어머니를 직접 댁까지 모셔다 드렸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평생을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첫째 시동생은 전화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사람과 이혼할지도 모르니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면서요. 저는 곧 죽어가는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하는 시동생에게 제안을 했죠.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약국의 월세를 받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어지간히 싫었는지 첫째 시동생은 바로 월세를 안 받겠다고 약속을 했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노력을 했는데요. 딱히 트집 잡을 것이 없자 엉뚱한 곳을 꼬집으며 저희 부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주 보는 것에는 별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왜 애소식이 없냐며 닥달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에 저희는 몹시 불편해졌죠.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도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기에 저희 자매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차마 시어머니에게는 이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노발대발하실 게 뻔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부 침실에 들어오는 것도 서슴지 않아 하시며 빨리 애를 낳으라고 닥달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보았지만 효과는 하루 이틀 뿐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깊어질 때쯤 후원단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결혼 후 꾸준하게 후원을 하고 있던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인척도 없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전화를 끊은 후에는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마냥 마음이 무거웠네요. 이미 중학생까지 된 아이가 고아원에 가서 잘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아이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신의 불행을 탓하지 않을 만큼 의젓해 보였어요. 단정한 아이의 품행에 더 마음이 쓰인 것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요. 아이를 저희 부부가 입양하면 어떻겠냐고요. 남편 또한 후원하던 아이를 눈여겨보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딸로 입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입이었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은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인상을 찡그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진보다리를 현관문 쪽으로 내다 버렸죠. 어디 근본도 모르는 것을 우리 집에 들여? 멀쩡한 몸으로 시집와서 애도 안 낳겠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잡종을 딸로 입양하겠다. 아이고, 집안의 부모 얼굴도 모르는 잡종이 장남 자식이라고 판을 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내가 먼저 죽은 남편 얼굴을 볼 낯이 없다. 다른 일이라면 어머니 말씀을 듣겠지만 이미 마음에 품기로 한 딸을 어떻게 다시 내쳐요. 지금이야 낯설어서 그렇지 같이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얼마나 속 깊은 애인데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정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제가 동생들한테 연락 돌려놓을 테니 가서 편히 쉬셔도 되고요. 내 말이라면 산에 가서 인삼 대신 도라지라도 캐오던 애가 이럴 수는 없지. 홀렸어.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야. 평소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나오더군요. 시동생들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싫었는지 시어머니께서도 궁시렁거리기만 할 뿐 큰 사고는 치지 않으셨어요.
환영을 받아도 적응할까 말까인데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에게 된통 당해버렸으니 딸아이가 집에 적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워낙 천성이 밝고 씩씩한 아이여서 그런지 금방 적응을 했네요. 그 후 저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요. 입양한 딸아이를 보자 시동생들은 대놓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형 불쌍해서 어쩌나? 졸지에 얼굴도 모르는 다른 집 새끼를 자기 동지에 데리고 왔으니 형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고작 한다는 게 부모 얼굴도 모르는 뻐꾸기 새끼를 형 자식이라고 턱하니 호적에 올리다니요. 잘하는 것도 없는 친자식 보면서 속 끓이며 살 바에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른 남의 집 자식 데리고 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딸 입양한 거 도련님네 자식들 보고 결정한 거예요. 뭐 하나 잘하는 거 없이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 거 자식이라고 속 끓고 사는 꼴 보니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서요.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조카인데 피도 안 섞인 가짜 끼고 도는 형수님한테 그런 말 들으니 엄청 불편하네요.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도련님이 지나친 거죠. 어디 친자식 몸에 나는 피에는 금덩이라도 흐른답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피 흐르고 사는 거지. 친부모 자식 사이가 뭐 그리 유별나다고. 그러는 도련님은 뭐 얼마나 대단한 핏줄이길래 애들 돈 뜯어서 소년원까지 간 아들 끼고 도세요? 우리 애가 뻐꾸기 새끼라면 도련님네 애들은 속이 시커먼 너구리라고요. 둘째 시동생은 이내 술잔을 소리가 날 정도로 탁 내려놓으며 시댁을 나갔어요. 그럴 만도 했죠. 사실 시동생들의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꼴통은 둘째 시동생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공부 한번 시키겠다고 몇 천만 원씩 들여 투자를 했지만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는커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동급생들의 돈을 뜯기 바빴죠. 첫째 아들은 물건을 훔치다 잡혀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한 딸아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아이는 수능이 제일 어렵다고 소문이 난 해 턱하니 서울대에 붙게 되었는데요. 딸이 서울대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동생네 식구들은 차례로 머리에 흰 천을 두르고 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통쾌하기는 하더군요. 돈이 많다고 건물 월세며 집안 행사며 배짱을 부리던 시동생들을 딸아이 덕분에 한 방 먹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후 딸아이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딸은 낙방하는 일 없이 연이어 임용고시에도 턱하니 합격을 했으니까요. 딸아이는 25살이란 어린 나이에 알아주는 사립중학교의 교사로 발령을 받았죠. 혼자서 모든 일을 씩씩하게 헤쳐나간 딸아이를 볼 때면 그저 흐뭇할 따름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탓에 다른 엄마들처럼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언제나 사랑한다며 감사함을 표하는 딸이 듬직하고 사랑스러울 뿐이었고요. 꽃다운 나이에 꽃보다 더 빛나는 직장을 가진 딸아이에게 정말 좋은 남자를 붙여주고 싶었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기 자식한테 제일 예쁜 것,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행복이 가장 부풀어 오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행복을 한순간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딸아이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며 저희를 따로 부르더군요. 식당에 도착하자 딸아이는 옆에 앉은 시커먼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요. 말을 들어보니 남자는 딸아이가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라고 했어요. 딸아이가 많이 좋아했지만 이별 후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포기했다가 남자가 이혼을 한 지금 연락이 닿아 다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번다고는 했지만 딸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데다 초우는 딸과 다르게 양옆으로 자식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 사윗감으로 내키지는 않았네요.
아니, 오히려 절대로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었어요.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죠. 하지만 딸아이는 예상 밖의 말로 저희 부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딸아이는 이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고 말을 했거든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딸아이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요. 분명 남자에게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 딸아이를 결혼시켜 한몫 단단히 챙길 요령이었던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내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도리 같은 것은 잊은 채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었죠. 그깟 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소중한 딸아이의 인생을 망치냐고요. 부모도 모르는 잡종한테 그만하면 과분한 신랑감이지. 어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잡종한테 장가들려는 남자가 있을 거나 같으냐? 그나마 애라도 딸린 첩실자리니까 결혼이라도 해주는 거지. 시집도 못 가고 사람들한테 뜯어먹힐 잡종 결혼시켜줬더니 내가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그래도 네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모습 보니 밤에 잠은 잘 오겠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과거로가 절대 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딸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길래 쓰린 속을 부여잡고 끙끙 앓을 뿐이었죠. 딸아이 또한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고 결국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딸아이의 결혼식에 참가하고 말았네요. 딸아이가 신혼여행을 간 후 저희 부부는 편하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한 뿐이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딸아이는 사위가 마련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과 떨어져 살려니 아쉬움이 몰려오더군요. 기껏해야 10년 조금 넘게 데리고 살았던 딸이 벌써 곁을 떠난다는 사실이 미안함과 쓸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일찍 시집을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고요. 한 번 이혼을 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그래도 사위는 딸아이에게 잘해주려 노력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딸아이와 함께 집에 들렸죠. 그래서 저 또한 좋은 장모, 너그러운 할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오는 횟수가 늘어나자 시어머니는 멀쩡한 머리에 흰 천을 감으며 잡종들이 하도 많아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딸아이는 앞으로 집에 오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요. 곧 죽어도 딸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는 시어머니가 참 밉기도 했지만 딸아이 또한 원래부터 시어머니를 불편해했기에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딸아이의 신혼집을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죠. 사위 또한 흔쾌히 허락을 했기에 신혼집에 방문할 때면 딸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딸아이가 점점 말라간다는 것이었죠. 사람은 행복하면 얼굴에 살이 오른다는데 딸아이는 그 반대였거든요. 한 해가 다르게 홀쭉해져 딸아이를 보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고 딸아이와 함께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드라이브도 하고 싱싱한 회도 먹이자 딸아이의 표정은 한결 밝아지더군요. 예전 같이 살 때처럼 말이에요. 딸아이의 풀어진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냐고요. 노파심의 한 말이었지만 딸아이는 잘해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기에 그저 답답할 뿐이었네요. 그렇게 잘 놀고 딸아이를 아파트 단지에 내려다 주었을 때였어요. 다시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키려는 순간 사위가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죠.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숨은 제대로 쉬지도 못할 만큼 가빠졌습니다. 머리는 짙은 해무가 낀 것처럼 혼란스러웠지만
사위의 불륜 현장을 봐버린 몸은 그대로 안전벨트를 풀고 달려나가 낯선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한평생 사람이 지칠 채통은 유지하고 살았다 생각했지만 떡하니 다른 여자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사위의 얼굴을 보자 도저히 맨정신으로 유지할 수가 없더군요. 눈이 뒤집혀 달려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다른 데도 아니고 버젓이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딸 없는 사이에 바람이나 피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그럼 이혼시키세요. 저도 그쪽 딸한테 미련 없어요. 결혼한 것도 맹추같이 집에 들어앉아서 애들이나 키우라고 한 거예요. 구하라고 해서 입맛대로 버무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데려왔더니만 양부모라고 있는 건 문어마냥 달라붙어 있으니 양부모가 장모님같이 유난 떠는 사람이었는지 알면 애초에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끝까지 장모 앞에서도 이렇게 방자하게 구는데 우리 딸한테는 얼마나 구박을 했을지 뻔하지. 나도 자네같이 몰상식하고 더럽게 굴러다니는 사람이랑 계속 살게 할 생각 없어. 당장 이혼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 딸 인생 망친 값으로 팬티 한 장 살 돈 없이 쫓겨나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게. 당장이라도 뻔뻔한 낯짝으로 거들먹거리는 사위에게 뺨을 날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딸아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의 멱살을 내팽개치고 딸아이에게 갔어요. 딸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동안 사위의 바람기를 참고 산 거냐고 묻자 왈칵 눈물을 흘리더군요. 딸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 저희 부부에게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동안 꾹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부모 자식 간의 못난 모습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짐 쌀 것도 없다. 더러운 집구석에 있던 짐 같은 거 필요도 없어. 당장 나와. 자식 입에서 피해를 끼치는 게 미안하다는 말은 가뜩이나 말라있던 가슴을 후빌 정도로 속이 아려왔어요.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노력했는데 눈칫밥을 먹게 했으니까요. 딸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 사이 사위의 자식들은 고기 반찬을 내놓으라며 밥그릇을 던지고 난리를 피웠어요. 인간 같지 않은 사위와 똑같이 구는 애들을 보자 그나마 있던 정도 털리는 기분이었고요. 친엄마도 아닌데 이 정도로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디 지혜비랑 똑같이 행패를 부려? 정 고기 반찬이 먹고 싶거든 너희 아빠한테나 그렇게 밥그릇 던지고 소리 질러라. 귀한 우리 딸한테 그러지 말고. 집에 간 후에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이혼을 하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 후 저희 부부는 합심하여 사위의 불륜 증거를 잡고 비싸다고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다행히 사위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이 그대로 드러났기에 딸아이는 두둑한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딸아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의 위자료는 성에 차지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딸아이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이혼 후 딸아이는 집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는데요. 저희 부부가 들락날락거리며 살핀 덕분인지 딸아이는 금세 이혼의 아픔을 훌훌 떨고 일어났어요. 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하기도 했고요. 다사다난했던 시간이 흐르고 이혼한 지 2년 후 딸아이는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네요. 상대는 옆 학교에 재직 중인 체육교사로 이혼을 한 흠 때문에 밀어내려고도 해봤지만 끝까지 구애를 해준 덕분에 용기를 내어 재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체육교사는 한눈에 봐도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사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던 중 꽃꽂이 수업을 들으며 친해진 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 역시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두말할 필요 없이 딸의 재혼을 찬성했네요. 재혼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시어머니는 아예 배제시키기로 결심을 했죠.
또 이상한 말로 사돈이 될 언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숨기려고 숨겼지만 몰래 핸드폰을 훔쳐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딸의 재혼을 결심했다는 것도 일주일 후 상견례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도 상견례에 갈 거라고 깽판을 치는 시어머니를 보자 처음 시집 와서 밥상을 엎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가 미워지더군요. 신랑이 끝에 가만히 자리만 지킨다는 조건으로 시어머니 또한 상견례에 참석을 시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오지도 않냐면서요. 그러던 중 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말을 들어보니 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낭패를 겪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다행히 언니는 너무 늦지 않게 식당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언니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며 입술까지 파르르 떠시더군요. 언니 또한 어머니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고요. 죄짓고는 못 산다고 우리 집에 있는 폐물은 싹 긁어간 거 보고 어디서 구걸이나 하고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옷까지 차려입고 잘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런 거 보면 하늘에 신이 있기는 한가 몰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꼴을 보면. 언니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가 평생 부잣집 외동딸로 살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집안에서 맺어주는 정략 결혼을 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언니는 코웃음을 쳤죠. 부잣집 외동딸은 무슨. 너희 시어머니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가정부야. 어디 그뿐이야? 우리 집 운전기사랑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었는데 없이 산 게 미안하다고 금가락지까지 해주려고 했던 남편도 버리고 부동산 사장이랑 눈이 맞아서 우리 집 폐물까지 싹 털어서 야반도주했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말년에 이게 무슨 망신인지. 시어머니는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기까지 했는데요.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대신해 언니는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니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야반도주를 했을 적 남편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끼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도, 끔찍이도 싫어하는 전 남편의 피줄을 이어받은 것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구박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장난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제일 조금 준 것이었고요.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살아도 나는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생각 없다. 미안하지만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 언니네 식구들이 빠져나가고 식당 안에는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남편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앉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네요. 그럴 만도 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제일 많이 챙긴 사람은 남편인 거잖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큰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은 친아버지를 버리고 재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보았어요. 후회는 무슨. 괜히 저런 옆에 내가 하는 말에 휘둘려서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도 다 잊을 셈이냐? 지금이야 네가 친부랑 살아본 기억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없는 집구석에 살아봐라.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랑받고 살 바에는 부잣집에서 구박받으면서 보깃국 얻어가는 팔자가 더 좋은 게다. 능력 없는 애비 밑에서 자랄 뻔한 거 구해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키워준 애미한테 큰 소리로 대들어? 제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고깃국 먹여달라고 투정한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동생들이랑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면 매번 좋은 고기는 동생 앞에 골라주고 제일 볼품없는 고기는 제 국에 넣어주는 어머니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어머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어머니한테 저는 덤으로 생긴 손가락 같다는 거 알았어도 꾹 참고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모니까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지만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시동생들에게도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라며 단단히 으름장을 박아놓았고요. 한번 돌아선 남편은 정말 매섭게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시동생 내의 건물에 있던 약국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평생을 살던 집을 내놓기까지 했죠. 시댁 식구들을 모두 잘라낸 후 남편은 혼자서 언니네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 때문에 남편을 본체만 채했지만 끝낸 남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결국 저희 딸아이는 무사히 재혼을 할 수 있었네요. 딸은 현재 아들, 딸 한 명씩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며칠 전 집에 놀러온 딸아이가 말하길 전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딸아이가 헤어진 후 이혼을 연달아 4번이나 해놓고선 다시 결혼해달라고 염치도 없는 소리를 해댄 것이었죠. 딸아이와 전 사위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온 것만 하더라도 행복하기만 하네요.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나갔던 시어머니께서는 경기도 외곽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시동생들 또한 불같은 시어머니의 성정을 못 받아낸 것이 분명했죠. 시동생들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제멋대로의 욕심까지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들판에 널뛰는 말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걸요. 요즘 시어머니께서는 심심찮게 합가 이야기를 하곤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딱 잘라내거든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요즘은 남편과 함께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고심 끝에 바다가 있는 저의 고향으로 내려가 살 계획이죠. 평일에는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남편과 둘이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오붓하게 거센 바람에 비린내를 묻히며 낚시를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은퇴 후의 삶이 기대가 되곤 합니다. 소박하지만 즐거운 일상을 같이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남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제2회차의 인생이 기다리기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루할 수도 있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